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자,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계 행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외계 행성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런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뭐 우주, 외부 은하와 은하의 팽창, 우리 은하의 우주의 구조, 뭐 이래서 뭐 아주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별과 외계 행성, 외배 은하와 우주 팽창.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막 이런 넘버까지 다 넣어서 어느 것은 몇 학년이고 어떤 건 어느 방법으로 해서 뭐 해서 뭐 시험 보고 여러분 공부해서 이제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죠? 훨씬 자세하게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크리티컬 띵킹이 없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이게 해석이냐. 이게 해석이라면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 그 배경엔 뭐가 있고 어떤 것, 뭐 이런 거는 이제 배우지 않죠. 그죠? 학교에서.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점은 이 수업에서 다른 점은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중점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외계 행성에 대한 게 뭐 뉴스에 계속 나고 여러분 인터넷에 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관심 있으면 여러분 계속 뜹니다. 우리 이제 나사 홈페이지 뭐 여기 planetary 뭐 sleuthing finds 뭐 triple star world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자, 외계 행성에 찾는 이유는 뭘까요? 찾는 이유는 진화론이죠. 진화론.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갤럭시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갤럭시 그러니까 은하들이 수백 수천 개 모이면 은하 하나가 얼마나라고 그랬어요? 지름이 평균 10만 광년이 지름이라고 그랬죠. 은하 하나당 평균 2천억 개의 별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서로 뭉쳐 있다고 그러는 게 서로 막 200만 광년, 300만 광년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스케일이라는 게 거의 정말 상상 불가하게 큰 스케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러한 우주에 이런 갤럭시들이 2 트릴리언 뭐 있다, 2조 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글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작년인가 스타디에서는 아니다, 2조는 아니고 2천억 개다 이런 또 스타디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잘 모른다. 다만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몰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은하 하나하나가 뭐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2천억 개의 별 중에 만일 진화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뭐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진화론이 실제 있는 일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되죠? 3억 개 맞죠? 그쵸. 3억 개 정도의 엑소플래닛가 있다. 3억 개 정도라고 이제 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와 비슷한 그러한 행성들이 3억 개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 거기서 진화가 이제 일어났을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제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외계 행성이 있겠네? 그걸 한번 찾아야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 내 로봇들 찾아서 우리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의 이제 생명체들 흔적 찾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우리 은하계 내 다른 별들에 속해 있는 그러한 행성들을 찾아서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행성이 있나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던 이제 별빛의 뭐 시간 여행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것은 뭐 이제 진화론과 좀 관계가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난 7주 동안 이제 이런 지구과학 또 판구조론 이런 지구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봤으니까 오늘 이러한 진화론과 외계 행성과의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좀 연결고리를 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진화론이 맞으면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하면 추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astronomers may have found an Earth-like exoplanet orbiting a star-like, sun-like s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천문학자들이 찾았는데 그 태양과 비슷한 그러한 별을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 여기 이제 CNN 기사입니다. 이런 거 계속 나온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뭐 관심이 있으면요. 인터넷 찾으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퀴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행성이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3번은 확대 사진, 뭐 1번하고 3번은 같은
같은 거네. 네.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답. artist depiction이란 건 뭐냐면 그린 거예요. 그린 거. 네,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제가 한국어로 바꾼다고 그러서 잊어버렸네요. 자, 그럼 이런 외계 행성들이 많이 발견될까요? 거의 발견 안 될까요? 자, 1, 2, 3, 4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 발견된다. 겨우 몇 개만 발견된다.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거짓이다. 모르겠다. 어떤 걸까요? 정답은 1번. 많이 발견됩니다. 어떡하죠? 많이 발견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달 건데요. 이제 나사 엑소플래닛 엑스플로레이션 해서 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날짜별로 매일, 왜냐하면 이제 그 우주에 이제 로바릭 프로브들이 떠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넘버들이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00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있으면 지금 4,914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테레스트리얼 이런 게 이제 금성, 수성, 지구 같은 걸 말하는, 화성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가스 자이언트가 이제 뭐 그 목성, 토성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분류도 해놨고 이제 수가 쭉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막 찾는 뉴스 막 났었잖아요. 근데 그 지구와 같은 행성에 대기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대기 성분이 뭔지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와 같은 행성이 이제 쭉 그 돌다가 요 이제 별이 있잖아요. 별의 그 가장자리에 있게 되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과 이 대기의 그 이 지구와 비슷한 별의 대기가 만나게 되면 거기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러면 그것을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것을 뭐 absorption spectrum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검은 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지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겐이다, 그러니까 뭐 수소다, 예? 아니면 뭐 산소다, 질소냐에 따라서 요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특정하게 생긴 걸 과학자들이 보면 이게 어떤 원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와 수소가 있다 그러면 산소 몇 프로, 수소 몇 프로라는 걸 이걸 비교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지문이죠. 여러분 지문을 찍으면 왜 그 개인의 어느 누구 건지를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제 비슷한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과학이 발전했죠. 네. 자, 그러면 이상한 질문인데, 아니 대기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하네요. 일반적으로 외계 행성들을 눈으로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기도 볼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극히 일부는 이건 또 뭔 소리죠? 아니 외계 행성이 대기를 본다면서 외계 행성은 극히 일부만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알려드리죠. 자, 여기 보면 2020년이니까 2년 전이죠. 1년 반 전에요. 줄라이니까 아직 2년 안 됐죠. 자, first direct image. 그러니까 두 개의 거대한, 그러니까 giant exoplanet란 말은 뭐 목성보다 더 큰 막 이런 거, 아주 거대한 그러한 행성을 처음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엥? 이게 무슨 소리죠? 아까는 뭐 지구만한 행성에 대기를 알 수 있다면서, 아니 목성 같은 행성은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게 2020년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iant exoplanets란 게 뭔가 이제 볼 텐데요. 그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이제 별이고요. 그 별을 가운데를 이렇게 뭐 코로나 그래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개기일식, 태양의 개기일식 일어난 게 뭐예요? 달이 이제 지구와 태양살이 가로막아가지고 이제 태양을 딱 배칠 가리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하고 달하고 겉보기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가리게 돼요. 그럴 때 보면 이제 태양 그 바깥으로 이제 이런 화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구가 어두워지면서 주위에 이제 별들을 보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빛을 이제 순간적으로 가렸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 천체 망원경의 어떤 이 순간적으로 그 별에 있는 부분만 싹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거기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에를 돌고 있는 이제 이런 행성들을 이제 생성들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왼쪽 밑에 보면 2009년부터 2006년까지 촬영한.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못 봅니다. 절대 못 보고요. 수년에 걸쳐서 이제 그 부분을 촬영했을 때, 물론 그 코로나 그래프를 써서 그 별의 이제 빛을 가려졌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세 개의 그 행성들이 있죠. There is a catch.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니 하나 더, 그 전에 하나 더.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보면 2004년, 2006년, 2010년, 2004년 안 보이죠? 보이는 건지 아는 건지 2006년도, 2010년도 잘 모르는데 2010년에 드디어 보였어요. 확실하게 뭔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드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보이는 게 드물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 어떤 걸 보는 것이냐면, 여기 보시면 네모친 제 보면 플래닛 매스가 뭐냐면 우리 목성의 몇 배냐. 여기 보면 목성의 19점. 그러니까 목성의 질량이 목성의 20배. 목성의 10배, 8배. 제일 작은 게. 뭐 4.8배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1.78도 있구나. 어쨌든 목성보다 커요. 이렇게 된 것이어야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인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목성보다 훨씬 큰 거고요. 이렇게 보이는 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성이 얼마나 크냐? 오른쪽 위에 보면 지구를 목성 안에 넣으면요. 지구가 1300개가 목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목성이 커요. 무지무지하게 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까 뭐 first direct image라고 그랬잖아요. 2020년에. 근데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선명하게 보는 경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코로나 그래프로 이제 가려졌죠. 빛을.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굉장히 가까운데 돌고 있는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목성보다 훨씬 큰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관측된 그림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나온 그림 중에 하나예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뭐 보입니까? 제대로 안 보이죠.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무슨 텍스처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행성이 돌고 있구나. 근데 행성이 무지무지하게 크구나. 이런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대충만 얘기해요. 대충. 우리 이제 여러분 그 명왕성 알죠? 명왕성이 이제 여기 보면 뭐 주피터, 사turn, 유레너스, 넵튠, 그다음에 플루로가 이제 우리 행성에서 탈락했죠.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플루로가 여기 있는 카이퍼 벨트에 있는 이러한 굉장히 많은 이러한 뭐 플루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그나마 플루로보다 더 큰 놈도 있습니다. 에리스라고. 세드나는 이제 이게 장주기 회성이라서 왜 이걸 여기다 놓은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플루토 보면 신기한 게 플루토를 돌고 있는 캐런이라는 플루토의 달도 있고요. 그 달을 또 돌고 있는 두 개의 돌덩어리가 아주 신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진 아닙니다. 이게 다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사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전부 그림이에요. 전부 그림. 100%.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를 돌고 있는 우리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으니까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허블 망원경으로 본 플루로의 그림이에요. 플루로의 그 사진. 여기 있는 건 그림, 사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뭐가 이 오른쪽 위에 보면 뭔가 무늬가 있긴 있죠. 오른쪽 요 가운데 보면 조금씩 뭐가 이제 무늬가 있는 게 보이긴 해요. 그죠? 이런 정도입니다. 최대한 잘 보는 게. 이게 이제 1918년 그림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15년에 뉴 호라이즌이라는 우주선이 가서, 이게 제가 이제 일할 때는 뭐 플루로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막 개발되고 있었는데 이제 1915년에 이제 드디어 돌았네요. 이제 명왕성을 돌면서 이제 근접 촬영. 자, 근접 촬영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지표를 자세하게 보고요. 이게 뭐냐면 왜 우리 빙하는 왜 이제 눈이 압착이 돼가지고 얼음처럼 이제 흐르는 걸 빙하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요 질소가 흐릅니다. 질소. 그러니까 엄청 춥다는 얘기죠. 질소가 얼음처럼 돼가지고 그 엄청난 두께의 질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강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질소의 얼음, 질소의 이런 빙이 얼음빙. 근데 이제 산소가 아니라 질소, 저 H2O가 아니라 질소다. 이런 것들은 허블로 볼 때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가서 봐야지만 알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대기까지 있었네. 허블로 볼 때는 알 방법이 없죠. 대기까지 있고 이제 대기의 성분 물러날 수 있고요. 그래서 외계 행성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지금까지 태양계 안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외계 행성들의 색깔과 텍스처를 클리어하게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다. 아니, 태양계에 있는 것도 못 보는데 바깥에 있는 걸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아까 본 건 뭐죠? 아까 본 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일 잘 보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건 계산 뭐예요? 지구만한 행성 발견. 지구만한 행성이 실제로 발견될까요? 아까 뭐 대기까지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발견됩니다. 실제로 발견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지금 은퇴한 케플러 스페이스 텔레스콥인데요. 이 케플러. 그래서 이게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이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이제 뭐 지구만하다는 거. 그래서 요 지구만한 행성이 발견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교과서는 지구만한 행성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발견되고 이게 이렇고 해서 그렇구나 해서 공부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발견된다고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그 발견한다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교과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까지 받는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업하고 다른 점이 이제 이 수업은 다른 점이 그 의미의 배경이 뭐가 있는가, 어디가 진실, 어떤 사실이고 어느 것이 팩트이고 어느 것이 인터프리테이션인가,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해석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두 가지. 트랜짓 하나는 트랜짓 또 하나는 라디오 벨로시티인데요. 트랜지트란 것은 그야말로 이 왼쪽에 보면 별이 있고요. 별을 이제 어떠한 그 행성이 돌잖아요. 돌다가 우리와 그 별 사이를 가로막게 되면 이제 별의 광도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이제 광도가 1, 2, 3 해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정도, 낮아지는 기간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제 어떤 행성이 이 별로부터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크기인 게 어떤 속도로 어떻게 돌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라디얼 벨로시티라는 것은 적색 편이, 형색 편이 이런 걸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소방차가 저 멀리서 우리한테 오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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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피치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우리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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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피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늘어납니다. 우리한테 올 때는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고요. 우리로부터 멀을 땐 파장이 길어져요. 그 똑같은 효과가 빛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외계에 이러한 별이 있고요. 그 별을 거대한 행성이 돌아요. 그러니까 별을 하고 행성하고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좀 어느 정도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한 게 돌면요 별이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거. 네. 우리 흔들다 보면 이 왼쪽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흔들리는 별이 우리 쪽으로 올 때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요. 우리로부터 멀을 땐 적색 편이, 즉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이 별이 얼마나 크기인데 이 별을 돌고 있는 그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어느 크기고 어떤 성분이고 이런 까지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상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두 개만큼은 자주 쓰이진 않지만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중력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이제 나중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렇게 쭉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중력 효과라는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잖아요. 그 질량이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해요. 공간이 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간이 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유리를 통과하는 것 같은데, 공간이 휜다는 것은 갑자기 볼록 렌즈가 된다든지 뭐 오목 렌즈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안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다르게 보이죠? 그런 효과가 이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비테이셔널 마이크로 렌징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에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브라이트니스가 이렇게 변해요. 그죠? 네,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링을 이제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지구와 같은 별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돌의 중력 때문에 여기에 미세한 변화가 생겨요.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blip caused by planet 이렇게 있죠. 뭐가 뿅 나오죠. 이 뿅 나온 게 어느 정도 크기냐,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 가지 다 보면 상당히 간접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이는 거는 비교적 가까운 데 있는 것을, 특히 코로나 그래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optical nulling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죠. 하여튼 그 가까운 걸 코로나 그래프 optical nulling을 써서 목성만한 큰 거. 그래야지 아까 막 희미하게 뭔가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지구와 같은 거는요? 못 봅니다.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아까 대기를 보는 건 뭐죠? 대기는 봐요. 대기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을 보는 거죠. 그죠? 스펙트럼을 가지고 분광계를 가지고 보는 거지 실제로 보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Earth Like Planet에서 뭐 있잖아요. 100% 그림입니다. 100%. 100% 그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100% 그림입니다. 지구와 같은 뭐 행성이다? 100% 그림입니다. 여기도 다 그림이에요. 물론 이걸 뭐 이러한 데서 뭐 그림이 아니다 이런 데 속이진 않아요.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뭐 artistic 뭐라 그래요? artistic representations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artist가 그렸다는 거죠. 근데 조그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냥 보고는 그렇게 이게 뭐 진짜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는데 이건 상상이에요. 다 100% 상상도.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트라피스트 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있는 그 지구 태양계하고 비교를 해놨죠. 근데요, there is a catch again. 여기 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점점점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여기. 그러니까 요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아주 태양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아셨어요? 아주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이 트라피스트 원 시스템에 이제 그 행성들이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orbital period 이게 이제 공전 주기거든요. 자, B 뭐예요? 1.5일, C 2.4일, D 4일. 무슨 소리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만에 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별에 가까이 있으니까 다 지옥볼보다 더 뜨거운 별 그 행성들이죠. 다 그냥 돌덩이들이 다 달궈져서 용암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굉장히 여기 맨 끝에 있는 H 오른쪽 위에 보세요. H도 18일이에요. 18일. 거기에 반해서 지구의 태양계는 가장 가까이 있는 멀크리도 뭐 굉장히 뜨겁잖아요. 거기 사람도 못 살고 생명체 못 살 정도 항상 뜨거운데 뭐예요? 공전 주기가 87일이죠. 전혀 다른 건데 이거를 마치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눈속임이죠,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물론 이걸 속이진 않았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놨지만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잖아요. 그냥 보면 마치 실제로 이렇게 했나 보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그 뭐 지구와 비슷하다는 뭐 Earth-like exoplanet, 그죠?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이란 게요. 문제가 여기 보면 네모난 게 orbital period죠. 여기 보면 4일, 7일,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 왼쪽 밑에 네모는요. 뭐 이제 공전 주기가 675일, 태양계가 이제 우리 지구가 375일이잖아요, 그죠? 365일. 그러니까 우리 태양 뭐 한 화성보다 좀 멀리 있는 그런 정도죠.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네모에서 이 플래닛 매스예요. 주피터의 7배, 주피터의 22배. 이게 이제 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가스 자이언트죠. 아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면 노란 왼쪽 밑에 그래프 보시면 노란 게 이제 트랜짓 방법으로. 그러니까 트랜짓 방법으로 한 게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지구 비슷한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이제 그래프의 왼쪽에 그 y축이 플래닛 매스니까 1이 지구입니다. 지구인가 주피로인가요? 아마 지구일 겁니다. 네, 지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헷갈리네요. 갑자기 제가 항상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여기 보면 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피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지구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혹시 지구 아니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는 공전 주기가 365일이죠. 오른쪽에 X축이 orbit period에서 요게 지구거든요. 만일 이게 이제 이 주피로라면 이게 요게 더 밑으로 낮아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구라고 하고요. 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초록색으로 한 게 이제 그 주피럴 사이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그 주피럴의 공전 주기가 5.2 AU입니다. AU가 이제 태양에서 지구 거리. 그러니까 주피럴은 이제 거기에 5배 정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량도요. 지구의 뭐 몇 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같은 행성 발견됐다는 건 뭐죠? 그런 것은 여기 그려볼까요? 얘네들 보고 지구 비슷한 거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 하루가 7.7시간밖에 안 하는 초중밀 뭐 해가지고 조금 더 가까우면요, 이게 뭐 공전주기 100이다 그럼 수성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서 못 삽니다. 대기도 다 이제 증발해 나가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멀면 원쪽은 아예 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크면요, 금방 조금 막 한참 더 갑니다. 그래서 이 크면 막 저기 막 넵튠 같아지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력이 강해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실제로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좀 볼 텐데요. 발견된 적이 일단 없고요. 지구 같은 게. 그리고 지구와 비슷한 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리가 발견을 기술상 못하는 것이고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다 하여튼 이 왼쪽에 보면 이제 다 배경은 진화론으로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실제로 비슷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닌 게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알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별들, 여기는 HR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별들의 크기와 뭐 밝기와 뭐 온도와 이런 거를 이렇게 별들 뭐죠? 나열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요, 쌍성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바이올런트합니다. 태양 같은 별은요, 굉장히 순한 거예요. 태양은 굉장히 순한 별로 이런 태양 같은 별이 이제 굉장히 드물다고 지금 관측 결과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다. 여기 뭐 코로나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거 나오고 뭐 흑점 막 이런 문제로 막 통신 장애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뭐잖아요. 이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된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축, 지구와 비슷한 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게 자전축이 사실 이게 23.5도라는 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햇빛이 골고루 이제 비치게 해주고요. 기울기가 더 크면 계절 변화가 극심해서 살 수가 없게 되고요. 기울기가 작아지면 적도는 다 타고 극지방 다 얼어요. 자전 속도 느려지면 빨라지면 어떤 이제 낮밤의 기온차가 커지게 돼서 이제 살기 어렵게 되고요. 10% 빨라지면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태풍이 온다, 매일 토네이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기장 문제, 생명체를 보호해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신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태양하고 지구와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태양에서부터 달의 그 거리가 이제 400배 차이죠. 그리고 크기도 400배 차이, 400배나 40배인가요? 차이 때문에 그 겉보기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지구에 볼 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기 일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아주 신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달의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에 같죠. 이제 이거는 이제 락킹 때문에 그래요. 그래비테이션 락킹 때문에. 뭐 이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러한 거하고 우리의 이제 태양력하고 음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 이게 이렇게 어긋나게 하셨을까? 근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고요. 또 실제로 먼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들, 성경에서의 어떤 사건들과 거기에 일식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랬을 때 그 전에 개기일석이 있었던 게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돌려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놓고 다 해놓으셨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구가 얼마나 사람이 살고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위한 미세 조정이 이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체가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확률적으로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이제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구가 정말 특별한 행성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바라본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셔서 질서정연한 우주로 창조하셨다. 우리 태양계 케플러의 법칙, 이 태양계를 도는 이런 행성들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죠. 어떻게 신기하죠? 이 모든 이 움직임들이 모든 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돼 있을까요? 어떻게 무질서한 게 꽝 터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겨났는데 우연히 이런 게 다 일어날까요? 그것이 우연히 다 생겨나서 이런 어떤 정확한 정교한 수학적 법칙을 보이게 되었다고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항성, 이게 이제 아까 그 뭐 UFO 외계인 얘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항성간의 우주여행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할지도 모르다, 모른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주는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별들을 거기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를 식문제의화 시키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을 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태양계 밖을 나가고 있는 우주선 2개가 있는데요. 1970년대 발사한 보이저 1호하고 2호가 있어요. 보이저 1호, 2호. 보이저 1호, 2호인데요. 이게 이제 뭐 막 총알보다 빠른 스피드로 날아가는데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 알파 센투리, 뭐 프록시마 센투리 그러게 되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하여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충 가장 가까운 별이 한 4.367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지구로부터 그러니까 아니면 거기 별에서부터 우리 지구로 빛이 오는데 4.3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에저호의 그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보면요. 우리 지구에서 그 별에 도달하는데 7만 년이 걸리네요. 7만 년. 그죠? 지금 뭐 지구의 나이가 6천 년, 만 년 하고 있는데 7만 년 걸린답니다.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 성간 여행, 항성간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4.367 맞죠? 4.367 광년이니까 그래도 인간의 일생 동안 한번 갔다 오려면 빛의 속도의 한 10% 정도는 가줘야 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 그러니까 왕복은 불가능하고 그냥 편도만 생각하죠. 편도로 가는데 한 5, 60년 걸리려면 그래도 빛의 속도의 한 10% 가야지 이제 가속을 하고 가다가 또 감속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론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근데 왜냐면 이제 제가 10% 잡은 게 10%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게 돼서 그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10%를 썼습니다. 10%까지 가속하는데 이제 한 5주 정도 걸리거든요. 5주 정도. 자세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 빛의 속도의 10%까지 우주선의 속도를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우주 정거장 유리가 이제 거의 이제 박살나기 직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 정거장이 이제 우리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빛의 속도의 10%에 비하면 거의 멈춰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그리고 보이에저보다는 훨씬 이제 느리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게 다 강화유입니다. 총알도 못 뚫는 강화유인데 그 다른 우주 그 뭐죠? 그 세럴라이트 뭐죠? 위성에서 뭐 페인트 조각이 버져. 페인트 조각이 뭐냐? 하늘 그 얇은 페인트 그 칠한 거에 조각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부딪혔는데 이렇게 유리창이 박살이 나서 이제 대형 사고가 날 뻔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설사 그러한 페인트 조각이라고 해도 그게 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부딪히게 되면 그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빛의 속도에 아까 10%까지 이제 가속을 해야 그래도 일상에 한 번 간다고 그랬죠. 그 알파 센토리까지. 눈송이 하나가 우주선에 부딪히면 TNT 4톤이에요. 그래서 뭐 눈송이는 뭐 그렇고 한 1km 정도 되는 돌덩어리, 우리가 이렇게 손에 쥐는 그런 돌덩이 있잖아요. 1km 정도, 1kg 정도 되는 돌덩이가 부딪히면요, 1메가톤이에요.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아니고 눈송이 하나만 부딪혀도 TNT 4톤이니까요. 우주선이 박살나거나 아니면 이 우주선을 이제 눈송이가 확 뚫고 지나거나 이제 눈송이가 아니면 무슨 파리클이라면 무슨 소리예요?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어떤 파리클과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우주에는 파리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피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쫙 가다가 저 앞에 아주 강력한 센서가 있어요. 뭐 그런 센서가 있기도 힘들지만 있다고 치죠. 저 앞에 눈송이 하나 있네. 눈송이만한 뭐 먼지가 하나 있네. 그 먼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럼 차로 막 이제 뭐 시속 100km로 가다가 꽉 브레이크 밟으면 아직도 한참 더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스타핑 디스턴스예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스타핑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VT 플러스 1 over 2 AT 스퀘어니까 간단합니다. 계산해 보면요. 짜잔. 한 300AU. 그러니까 1AU가 뭐예요?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 그러니까 빛의 10%로 가다가 저기 뭐가 하나 있네. 그러고 멈춰 그러고 전속력을 최대한으로 강하게 페달을 밟아서 끼익 하면서 쓰는데 쓸 때까지 가는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300배. 말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실제 그 아까 제임스 웹 말인데 제임스 웹 그에 보면 이렇게 이런 데브리들이 부딪혀도 파괴가 되지 않게 이제 그 디자인을 했다는 걸 하면서 실제로 데브리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그런 것들은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 특히 이제 뭐 빛의 10%씩이나 가려면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워낙 빨리 가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털링 레디어스. 왜 여러분 100km로 또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90도로 확 틀면 어떻게 차 뒤집어지죠. 최소한 뒤집어 앉아도 어떻게 막 이게 뭐 차가 이제 엄청나게 안정된 차다, 막 납작하다. 그래도 이렇게 확 돌면 끼익 하면서 우리 여러분 운전자 뭐 여기 승객의 몸이 확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 쏠리게 되는 게 이제 막 1G 정도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청룡열차 타거나 그래가지고 막 확확 쏠리고 그러는 게 이제 한 2.5G, 3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왜 여러분 타면 막 으악 하고 비명질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3G가 계속 왔다 갔다 뭐 멈췄다 섰다 그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맞아면 금방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니멈 터닝 레디어스인데 이게 뭐냐면 너무 빨리 턴을 하면은 이제 G가 엄청나니까 여러분이 G 포스 때문에 이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2.5G를 유지하면서 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반경을 계산해 봤거든요. 이걸 레디어스 커브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속 반경 맞나요? 하여튼간에 해봤더니 25만 AU네. 25만 AU. 25만 AU 너무 큰 놈보니까 1 AU. 그래서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반경과 동일한 각도로 이제 10%로 가다가 턴을 하겠다.
그러면 그 거기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그 가속도가요, 1000G예요. 1000G면요, 그냥 납작해집니다. 없어집니다. 다 죽어요. 다 저기 종이보다 납작하게 돼서 다 죽어요. 뭐예요? 털을 못해요. 10%, 그 빛의 속도 10%로 가게 되면요, 먼지가 있다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다음에 이제 더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문제는 조금 컨트로버셜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로켓 이퀘이션 쓴 거면 이제 에너지가 무한대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여기서는 그냥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mv 스퀘어 해서 1 over 2 mv 스퀘어 해서 뭐 10톤짜리 우주선을 가속시켜서 빛의 속도 10%에 이르게 하려면, 여러분 왜 우리 지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거대한 로켓에 있고, 그 로켓의 대부분이 다 그 연료죠. 그 엄청난 그 액체 산소와 이런 연료를 써가지고 그것을 써서 하는 이유가 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주선을 10%까지 이르게 가속하려면 그러한 가속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5주 동안. 왜 지구를 빠져나가는 뭐 몇 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도 그 가속을 계속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우주선의 속도가 10%가 될 때까지. 그럼 거기에 필요한 연료가요, 지구 전체, 우리 전체에서 소비되는 뭐 원자력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에너지 소비에 일주일 동안 하는 소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상상이 불가능한 어떤 에너지를 우주선에 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들 이제 미니멈 털닝 레디어스 문제가 있어서 파리클 하나만 있어도 피해야 되니까 피할 수가 없고요. 스탑 하는데 300A. 그다음에 아까 이제 10%까지 가속하는데, 이제 가속을 다시 보죠. 여기 가속이 이제 5주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속을 하면 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가속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원지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지가 아니라 뭐 뚜리지라고 쳐요. 뚜리지라면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날 때 우주 비행사들이 느끼는 그 가속, 그 중력 가속도인데, 근데 그 G를 뭐 몇 주, 몇 달 하게 되면 아마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원지로 놨을 때 5주고요. 뭐 원지로 하지 않고 뭐 2G까지 한다고 치면 뭐 이건 그냥 곱하는 거니까 뭐 그래봤자 2.5G네요. 그래도 어쨌든 2.5 주가 걸려요. 뭐 2G로 잡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속하는데 5주가 걸렸으면 감속하는데도 5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 5주 동안 간 시간이 간 거리가 300AU고요. 300AU까지 멈출 때까지 5주. 또 이제 2G의 가속을 한다면 2.5주가 걸리는 겁니다. 2.5G 동안 끼익 하면서 그 여러분이 그 왜 그 청룡 열차 타면, 롤러코스터 타면 꽉 느끼는 그 왁 하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그러한 그것을 2.5주 동안 느껴야 돼요. 5주 동안 느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제대로 멈춘다면, 그다음에 이제 턴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뭐 어떻게든 뭐 운 좋게 뭐 펄리클이 없었다고 쳐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솔러 세어 뭐 해서 막 여러 가지 이론은 있는데, 그건 아직 이론이고 지금까지 어떤 가능한 이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가능한 이론이 실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은하들은, 또 별들은, 우리 은하는커녕, 은하 밖에 은하는커녕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도 가장 가까운데,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4.367광년 떨어져 있다는 그러한 별들에도 인간이 갈 수 있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1, 2, 3, 4 뭐죠?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우주선 뭐 이제 우주인 외계인 얘기하는 건 이제 진화가 가능해야, 진화가 사실이어야 되는 건데, 100% 양보, 100% 다양보에서 진화가 사실이라고 해도 UFO가들이 다른 별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뭐 월프 엔진이 있다든가, 예? 웜홀을 쓴다든가. 근데 그건 이제 아직 공상과학 영화 또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그런 게 이제 구현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믿느니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고 믿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거 그대로 믿는다 하는 게 훨씬 더 믿기 사실은 쉬운 겁니다. 어떤 믿음적인 거, 영적인 걸 떠나서 확률로 봐도 이런 거보다는 성경을 믿는 게 사실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논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40분씩 제가 최선을 다해서 딱 시간을 맞춰서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